여러 가지 지금 한국 영화 100년사를 조금 넘어서서 기생충 때 이제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받았을 때가 딱 100년이었습니다. 지금 영화의 역사는 아시다시피 189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뭐 130년이 채 안 됐고요. 여기 역사 강의도 많이 들으실 텐데 수천 년의 역사 강의를 얘기할 때 영화의 역사는 아주 짧은 역사고요. 거기에다 최근에 거의 모든 얘기들에 빠지지 않는 게 지금 인공지능과 AI인데,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화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발전했던 매체다 보니까 지금 영화 올해 뭐 이따 보시겠지만 어느 정도로 이 영화가 이게 종말이 오는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영화의 위기인가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런 툴을 써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앞에 아마 그 챗GPT 강의도 있었을 테니까 여기 나오는 작품도 전부 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다 이 그래픽을 만들어주는 툴, 인공지능 툴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뭐 대표적인 게 요 밑에 스테이빌 디퓨전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 하단에 있는 작품의 제목이 인공지능은 나의 동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가 됐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놀이공원이라는 키워드하고 놀이공원에서 노는 아이, 그리고 뭐 풍경의 배경, 그리고 어떤 이미지, 이거를 이제 그 키워드를 넣으면 저렇게 그림을 만들어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아실 겁니다. 요즘에 워낙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미있는 영화 얘기를 기대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주 어려운 얘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 소개는 뭐 국소장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에 있지만 이제 작품으로 쭉 한국 영화에 관한 한 작품이 대략 100편 정도 되는데 또 잘 아시는 반지의 제왕을 비롯해서 외화 수입을 했었고요. 시작은 제일 위쪽에 있는 대학 동아리에 제 1학년 때 촬영하던 장면입니다. 저 꼭대기에 번쩍 반사판을 들고 있는 게 저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내려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자, 그래서 이 제목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영화의 미래 뭐 이렇게 잡아봤고, 이제 간단하게 줄여서 소장님이 디지털 시대 영화 그리고 뭐 미래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어차피 같은 얘기고요. 오늘 쭉 자료에 이제 프린트돼서 나온 자료들도 보시면 거기에 예를 들어놓은 영화들, 또 여기도 지금 포스터들이 많이 있는데 잘 보시면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쁘게 배치하려고 이렇게 한 거는 아니라는 건 아실 테고, 왜 이런 작품들을 골랐을까? 그리고 이 작품들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걸 나중에 자료들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봐도 알겠지만 대표적으로 크게 지금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영화가 아니라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애플 TV, 빠친코처럼 다 OTT 드라마 시리즈들이 좀 더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영화는 기생충과 뭐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그리고 외화로는 저쪽에 듄 아직 개봉 안 했지만, 그리고 미나리나 제일 오른쪽 하단에 그 라스트 라이브스라는 작품은 아직 개봉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제작했던 그 넘버 3라는 작품에 송명훈 감독의 딸이 감독으로 데뷔해서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에 틀어졌습니다. 곧 개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영화라는 게 이렇게 여러 그 기간을 거쳐서 발전을 해왔지만 결국은 지금 OTT 또 그리고 코비드가 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모해 나갔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인데, 그 승리호 같이 이제 저 앞에 둔 이유는 승리호가 극장용 한국 영화에서 SF로 각광을 받았는데 극장용 영화로 만들어졌다가 코로나 때문에 바로 OTT로 가버렸던 이제 첫 번째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그냥 관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실 때는 재밌다, 재미없다, 아니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담겨진 것들, 숨은 키워드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워밍업은 앞에 모마의 작품에서도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구글이나 이런 거 인터넷 검색하려고 열면은 종종 발견하게 되는 이제 화면인데요. 예, 인간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당신이 로봇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그게 이제 캡처라고 부르는데, 여기 쭉 보시면 이게 약자입니다. 중간에 뭐 completely 뭐 automated public 어쩌고 하지만 중간에 튜링이 들어가잖아요. 튜링이 지금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옛날 실존 인물이었던 튜링 박사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저런 영화도 많이 보신 분들 많을 텐데, 그러면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영화에 저 튜링이라는 천재 박사가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로봇이 아니라고 증명해야 되고 이런 시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캡처라고 부르는데, 튜링 테스트라고 많이 합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팅으로만 그 문답을 주고 받았을 때 상대방이 컴퓨터인지 아닌지를 하는 맞추는 대회도 있거든요. 튜링 테스트. 그래서 이런 걸 많이 보실 텐데, 이게 지금 결국 영화가 여기 이 단계까지 갔을 때 영화는 어떤 식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이제 제가 워밍업 차원에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MZ니 뭐 이런 세대들인데, 여기 2000년 이후에 태어나신 분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게 밀레니엄이라는 말을 종종 요즘에 많이 듣게 되는데, 이미 이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Y2K 그리고 밀레니엄이라는 얘기를 이때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20년이 될 무렵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 이후에 이제 포스트 코비드라고 해서 뉴 노멀이라는 말도 요즘 많이 듣는데, 그냥 뭐 일반 상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도대체 코비드가 여기 중간쯤 빨간색으로 있잖아요. 그 인류사에 전쟁이 아닌 그 재앙으로서 얼만큼 위치를 차지했는지 보시면, 제일 큰 흑사병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흑사병 천연두가 원투가 있죠. 스페인 독감,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 쭉 있지만, 그 코비드가 제법 그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고요. 이게 2022년까지 지금 7억 6,800만 명이 감염이 됐고 약 700만 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거의 지금 종료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감염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4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인류사에 혹은 그 기술 발전 이런 거에 또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 때문에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2023년에 뭐 인공지능은 익히 다 아시지만 상당히 이제 두각을 나타내면서 뉴스거리가 됐던 게, 이 트위터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트위터를 하다가 갑자기 스레드로 넘어왔는데, 스레드가 시작된 지는 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소위 메타로 이름을 바꾼 페이스북의 주커버그와 이 소위 또라이라고 알려진 이 두 사람이 실제로 대결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저렇게 사진에 보시듯이 그 트레이너들을 실제로 데리고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말 격돌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두 친구가 결국 한 판 뜨자 이렇게 이제 했죠. 날짜까지 대충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게 실전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지 두 사람의 뭐 한판 승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밑에 보시는 구글과 애플, 그리고 메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이 다 공통점이 미국 회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결국 영화도 종주국이 프랑스라고 하지만, 그 1895년 영광군이 전라남도 영광군이 된 게 그 이듬해 96년입니다. 저 1896년. 대략 영화의 역사와 영광군의 역사가 비슷한데요. 근데 앞으로 이 테크놀로지의 발전이 어떻게 진화되어 가고 이 회사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변모될 건가,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영화들도 바뀌는데, 그 다음이 이제 그 올해를 장식했던 올 4월입니다. 지금 보시면 뭐 하는 사진인지는 대충 아시겠죠?
이 분위기가 이렇게 막 축제 분위기 같지만 사실은 시위를 하는 장면이라는 건 아실 텐데 거의 63년 만에 미국의 헐리우드의 이 배우 조합과 작가 조합이 연합해서 이 시위를 했던 사안이고요. 최근에 타결은 됐습니다. 일단락은 됐는데 거의 5개월 만에 일단락이 됐는데 뭐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일단 합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4월 달에서 5월 넘어갈 때 그때쯤 됐던 건데 이슈가 뭐였을까요? 이 작가와 배우들이 63년 만에 같이 뭉쳐서 헐리우드가 그런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공동 파업을 하는 경우가. 톰 크루즈가 우리나라에 이 마케팅 홍보하러 들어왔다가 일본으로 넘어간 날 이 파업 소식이 들리고 바로 기자회견 하지 않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이것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영화관을 떠나 OTT로 넘어갔을 때 수익 분배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이 시나리오를 각색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이슈가 가장 컸고요. 그래서 작가들이 인공지능이 자기의 작품들을 각색하지 못하게 하는 안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 만들어 놓은 이제 스크립이라고 말하는 각본을 작가가 고쳤을 때 그것은 작가의 작품으로 인정해 달라라는 그 요구 조건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이 영화, 드라마 이거 포함된 조합인데 이 사람들도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껴서 지금 시위를 봄에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타결되고 이제 노조의 최종 자기들끼리 또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협상은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뭐 이제 마지막 타결해서 발표를 기다려봐야겠지만 그런 게 가장 큰 이슈가 됐었고요. 이 모든 문제들이 이미 자료 읽어보셨겠지만 많이 들으셨던 이제 이 세계 흐름의 발전, 산업사회, 산업혁명에서 정보사회로 넘어오는 걸 파장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 제3의 물결 같은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1파, 3파, 4파에서 쭉 넘어왔는데 5파까지는 다들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혁명이 맞는지 아닌지 뭐 이런 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라색으로 보이시는 급격한 이제 변화의 마지막의 정점인데 그게 보시면은 2002년에 시작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밀레니엄의 시작이 2000년이 시작된 지금 23년 지났는데 저기서부터 시작돼서 물음표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대개 보고 있는 HD TV부터 시작해서 디지털화로 이루어지고 영화 OTT가 등장하고 아바타라는 영화가 2009년에 나왔는데 온통 3D 열풍을 불었다가 집에 있는 채널들 중에 3D 채널도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AR이니 VR이니 여전히 떠들고 있고 또 MR은 뭐 방송에 노래할 때나 쓰는 거 그게 아니고 이제 두 개를 합친 믹스 M인데 MR 거기에다 XR까지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뭐 AI가 어떠고 저떠고 NFT 뭐 하신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NFT 시장의 95%가 가격이 제로, 자산 가격이 제로라고 발표가 된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격하게 나타났다가 쓰러지고 나타났다 쓰러지고 뭐 메타버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는 이동통신에서는 LTE가 지금 여러분들 쓰고 계시지만 5G로 바뀌었다가 이제 곧 6G로 넘어가는 타임에 이제 곧 오게 되고 뭐 이런 등등의 것이 결국은 이 세상의 흐름의 발전 속에 영화는 1895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저기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흐름에서 이제 뭐 AI, LLM이 지금 이제 강의 들으신 챗 GPT로 대변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뭐 온 회사들이 다 여기 달라붙어 있고 실제로 미국에 이 모델들을 다루는 스타트업만 300개도 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이 영상 콘텐츠가 어디로 갈 것인가 결국 그 문제 그리고 디지털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디지털로의 전환이죠. 전환인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 그 영화나 드라마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1998년에서 2023년 현재입니다. 이런 거를 아마 우리나라에 계신 분들은 거의 보지 못하셨을 텐데, 그러나 여기 넷플릭스는 다 보시잖아요. 거의. 이게 올해 배달된 원래 넷플릭스가 DVD를 딜리버리 하던 회사인 거는 아마 아실까요? 넷플릭스는 지금 보시면 전부 OTT 동영상 시청하시는 걸로만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98년도에 DVD, 미국이 이제 땅덩어리가 크니까 옛날에 비디오 샵들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DVD를 딜리버리 반납하는 게 무지하게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처음 서비스한 게 봉투에다 넣어서 그냥 던지면 알아서 수거하는 방식의 모델을 개발해서 시작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 이게 지금 DVD 안에 넣어서 반송하는 우편물 봉투입니다. 올해 이걸 왜 2023년 했냐면, 올해 드디어 DVD 딜리버리 서비스를 지금까지 하고 있었어요. 올해 종료한다라고 해서 마지막 선물로 독자들한테 보내는 마지막 우편 포장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에서 이제 드디어 이 DVD도 볼 수가 없는 시대로 이제 온 거고요. 아마 대개 DVD 플레이어 가지신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없을 텐데. 뭐 아무튼 이게 축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DVD를 보관하고 있는 유저들을 위한 마지막 선물이라고 해서 올해 이제 이걸 보냈습니다. 자, 이게 밑에 보시면 dvd.com에서 이 넷플릭스 컴퍼니라고 써 있죠. 9월 29일 날 보낸 게 마지막 우편물입니다. 얼마 전에 종료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신 건데요. 이 서태지가 광고하던 CD비전이라는 게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터미네이터 보이실 텐데, 저렇게 큰 LD라는 레이저 디스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고요. 매니아 좀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거 소장하셨던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아무튼 자, 이런 것들이 역사 속으로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dvd.com은 불과 지난달 29일 날 종료했고요. 넷플릭스의 역사를 좀 아시면 충분히 지금 왜 넷플릭스가 전 세계 탑 OTT 회사가 됐는지 이해를 하실 텐데요. 이때 98년에 미국에서 가장 큰 DVD, 소위 비디오 전체 체인을 갖고 있었던 회사가 이름이 블록버스터였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블록버스터에 가서 향후에 소위 지금 보시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될 거다라는 비전을 그때 이미 제시를 했고요. 제안을 그때 큰 공룡이었던 블록버스터가 거절을 했고, 그래서 블록버스터는 지금 지구상에서 남아있지 않은 글자 그대로 소멸된 공룡이 됐고, 넷플릭스는 가장 최고의 지금 OTT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이제 변천사인데,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는 가끔씩 저렇게 옛날 기계들이,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들이 2030 세대들이 레트로 열풍으로 필름 카메라를 다시 꺼내들고 뭐 그러긴 하지만, 이제는 뭐 흔적조차도 없는 필름의 시절의 이야기고, 지금 뭐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라고 해야 되겠죠. 왜 이게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책으로 표현되는 거하고 디지털로 표현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지금 생산되는 정보의 양이 이틀이면 다 만들어진다. 이제 지금까지 인류가 계속 만들어냈던 정보의 양이 이제 이틀이면 다 만들어진다는 게 이게 디지털의 역설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게 필름이 파일로 전환되고 뭐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이게 당연히 음악이 제일 먼저 나타나서 음반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지금 다 음원이 돼버렸고. 그런데 영화 쪽에서는 그것이 안 올 줄 알았는데, 결국 지금 안방으로 여러분들한테 넷플릭스니 뭐 디즈니 플러스니 지금 와 있는 거고, 그래서 국내 웨이브니 와찬이한 회사들이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지만 굉장히 힘겹게 싸움을 하고 있죠. 자, 이쯤 되면 이제 대충 머릿속에 정리는 되실 거예요. 역사가 쭉 흘러왔던 것들이.
그래서 빌드업, 이제 이게 요즘 축구에서 유행하는 빌드업인데, 이제 참 몸이 다 만들어지셨으니까 몸풀기가 지금부터 이제 공격 진영을 짤 텐데요. 여기도 이제 보시면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웬만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영화를 꽤 많이 보시죠. 갑자기 왜 글로 넘어갔습니까? 근데 이제 영화를 보셔도 그냥 재미를 추구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있지만, 그래도 숨은 그림들을 좀 보셔야 되는 게, 제일 왼쪽에 뭐 SF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전이죠. 브레이드 러너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시작된 게 이제 그 일본의 공각기동대라는 작품, 그게 99년입니다. 그리고 매트릭스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작품들이 흐름이 있는데, 저 위에 보시면 SF계의 대부님이라고 하는 이제 필립 K. 딕이라는 소설, SF 소설 1968년 작품을 영화로 만든 게 블레이드 러너인데요. 자, 제목 대충 보이시죠? 예. 안드로이드는 그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뭐 이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온 건 아니지만 대충 이즈음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게 공각기동대 고스트 인 더 쉘로 이어졌다가 그 매트릭스 같은 작품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 매트릭스가 바로 그 밀레니엄이 시작되던 그때쯤 나온 작품이니까요. 이게 다 흐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뭐 고스트 인 더 쉘의 그 한 유명한 대사를 인용을 해놨는데, 방점은 그겁니다. 뭐 전례가 나오고 뇌를 빼고 뇌를 다른 사람의 기억을 이식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시간은 저장이 안 돼서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넘어가고 막 하지만 시간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고, 최근에 이제 그 헐리우드 더 밀크라는 구독형 잡지를 하는 데서 이제 리포트를 낸 건데요. 제목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표지를. 매그니피선트 세븐, 이게 영화 제목이잖아요. 아마 또 고전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7인의 무법자 뭐 이런 제목의 영화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런 걸 했냐면, 이게 서부 시대의 영화인데, 서부 개척 시대의 영화인데, 지금 저 7개의 소위 글로벌 기업, 미국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2개가 보태졌잖아요. 최근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죠, 두 번째 거. 엔비디아. 예, 그래픽 카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는 회사인데, 그래서 메타, 엔비디아, 구글,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렇게 7개의 거대 기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 중에 5개 회사가 거의 뭐 전 세계의 매출이라고 하나요? 전 세계 기업 매출 30%를 차지하는데, 이 5개 회사의 매출이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셀 수가 없습니다. 경이거든요, 경. 그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130년이 안 되는 짧은 역사에서 영화는 도대체 뭘까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국 영화 이제 100년은 말씀드린 대로 그 기생충이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할 때 그때였고요. 불과 지금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2003년 최초의 실미도라는 천만의 영화가 나왔고, 예, 그 제가 다니던 시네마 서비스라는 회사에서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곧 이어서 바로 태극기 휘날리면 나왔는데, 그리고 왕의 남자도 제가 그 시네마스 대표이사 할 때 만들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올해까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천만의 영화는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천만 영화의 신화는 계속 되는데, 영화가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가 과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말이 오는 것인가에 심각한 지금 위기 상황에 OTT 때문인지 아닌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여기 오른쪽에 나라가 있는데 총 10개 영화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 10개 나라가 딱 이 나라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는 뭘 표시한 걸까요? 이 자국 내에 자국 영화 점유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 영화를 얼만큼 보느냐. 상위에 미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거의 90%를 항상 넘기고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과 인도는 남의 나라 영화는 안 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한중일이 있는데,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도 우리 영화 점유율이 항상 50%를 넘겼고 60%까지 넘어가는데, 지금 2021년 코로나가 터진 직후에 1년 뒤에 지금 그 태극 문양으로 표시되는 거 보시면 쫙 떨어졌죠. 이게 10개국인데 미국, 인도를 제외하고 한중일, 그 다음에 종주국이라고 생각했던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이태리, 독일, 스페인이 이제 영화의 10개의 강국입니다. 대한민국 항상 여기에 탑 차트에 5위 안에 늘 들어갔던 나라고요. 뭐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극장수는 줄지 않을까요? 자, 여기 영광은 그 화려했던 뭐 20만 가까운 인구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 극장은 없고 광주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극장의 숫자가 아니라 스크린인데, 요즘 멀티플렉스니까 스크린의 전국 현황입니다. 코로나가 왔든지 말든지 하나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죠. 뭐 급격하게 늘진 않지만 어쨌든 롯데가 빠지면 CGV가 들어오고 CGV가 빠지면 롯데가 들어오고 뭐 이런 양상으로 왜 스크린 숫자는 줄지 않지?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자, 개봉 편수도 뭐 좀 줄어드는 것 같지만 여전히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화들이 개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긴 했지만, 자, 수입 외화의 경우에 뭐 연간 1,500편이 넘는 영화들이 개봉이라고 말하기 우스울 정도로 하루 이틀만 틀다가 내려가는 영화들이 많지만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2020년이 코비드가 시작된 첫 해죠. 극장에 못 들어가게 했고, 마스크 쓰고, 간격 띄우고, 뭐 이랬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회복하지 못하다가 작년에 조금 회복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중간에 2013년부터 합쳐보시면 2억 명이 넘는 관객이 계속 있었죠. 그런데 이제 회복이 됐다는 2022년에 보시면 1억 1천 조금 넘어갔죠. 그리고 올해 저거는 그 9월까지니까요. 아직 10, 11, 12, 3개월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예상키로는 1억 3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억 명에서 2억 1천만 명 정도의 매년 극장 관객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렇게 됐다. 뭐 때문에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의 역사, 이제 한국 영화 역사인데 우리가 영화의 뭐 앞에 쭉 말씀드렸지만 이런 건 그냥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최초의 한국 영화를 1919년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단성사에서 이런 영화를 한다라고 신문 기사가 났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뭐 한강철교 장충당공을 비롯해서 여러 장소를 찍었다는 것, 그 남대문과 독도, 뭐 뚝섬, 그리고 전차나 기차, 자동차 등등 많이 다뤘으니까 많이 보러 오세요 하고 광고를 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환율은 모르겠지만 3등 40점부터 시작해서 60점, 뭐 1원 이렇게 쭉 있잖아요. 뭐 그런, 이게 이제 한국 영화 최초 의리죽 구토라는 작품을 최초의 한국 영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이해하시고요. 구토라고 하기도 하고 구투라고도 하게 하는데, 최근에 그 밀정을 만들었던 김지훈 감독의 거미집이라는 영화 개봉됐는데 지금도 뭐 좀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처럼 행은 잘 안 되지만 굉장히 재밌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총독부 시절에 검열 사전에 시나리오 검열하고 이제 문공부라고 했던 데서 사전에 검열된 시나리오만 찍던 그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총독부에서 검열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쭉 이제 내려오다가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그리고 한국 영화 전성기는 이미 이제 이 시절에 거의 태어나신 분들이 베이비 부머들입니다. 소위 요즘 부머라고 유행하는 부머가 바로 이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여기도 계실 것 같은데, 이때가 한국 영화 전성기였고요. 그리고 60년대 넘어서 뭐 몇 차례 영화법을 개정하면서
그 문제가 됐던 스크린 쿼터라고 하는 한국 영화 의무 상영 이런 것도 다 60년대에 다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제 또 아시다시피 70년대에 암흑기가 오죠. 유신 정권이 시작이 되고 69년도에 무려 한국 영화가 1년에 229편이나 제작이 됐는데 70년대 이후에 80년 초반까지 전두환 정권까지 급격한 쇠퇴기를 맞게 되고 또 이때 TV가 보급되면서 칼라도 나오고 뭐 이러면서 영화가 이제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영화의 종말이 온다 뭐 이랬는데 결국은 다시 부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87년까지 뭐 여러 가지 또 법을 바꿔가면서 또 헐리우드 직배도 지금 이때 들어오거든요. 87년 88 올림픽 직전에 들어옵니다. 그 헐리우드 영화가. 미국 영화는 옛날부터 있었지만 직배가 이제 이때 처음으로 허용이 됐고요. 그래서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 할 때 뭐 UIP, CIC 이런 미국의 그 직배 영화가 처음 상륙합니다. 위험한 정사라는 첫 작품 때문에 장충동에서 영화인들이 그 데모를 하면서 극장에 뱀을 풀었던 사건도 이제 바로 이때 있었고요. 네, 그때 거칠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극장 안에 뱀을 풀었었고 구속도 됐었죠. 네. 뱀은 움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디지털 아마 그 아날로그 디지털 얘기를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전부 극장에 다 프린트로 딜리버리를 했죠. 깡통 안에 필름 넣어가지고 다 딜리버리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게 뭐 개봉 첫날 스크린이 500개니 700개니 1000개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때만 해도 깡통의 개수를 제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개봉관과 재개봉관에서 2번관, 3번관, 뭐 그래 재개봉관 하면서 동시상영 이렇게 해서 프린트를 계속 내려보냈기 때문에 막 극장에 비 내리는 프린트를 보고 그랬던 게 이게 프린트 벌수 제한이 있었는데 이 94년도에 그거를 이제 해지를 하게 됩니다. 사실 디지털로 넘어오면 벌수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무한 카피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더 이상 의미가 없는데 이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프레셔에 받아들이고 벌수 제한을 폐지했었고요. 프린트 벌수에 제한이 없다 보니까 소위 개봉관과 재개봉관의 차이가 이제 없어졌죠. 왜냐하면 전국에 뭐 프린트를 돈만 있으면 몇백 개라도 구워서 돌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97년에 IMF가 왔고요. 영상사업단이라고 불렸던 삼성이 선두주자로 영상사업단을 줄줄이 만들었는데 네, 다 철수를 합니다. 아까 그 아날로그 물품들 보여드렸는데 그 베타 테이프를 비롯해서 비디오 테이프를 만드느라고 그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다 이 영상사업단을 했죠. 세한미디어까지 전부 다. 그래서 극장에 개봉하고 나면 비디오 가게 다 나왔으니까요. 그러다가 몽땅 97년 이후에 다 철수합니다. 그런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인데 98년에 DJ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너무나 그 훌륭한 그 일가를 하시면서 다시 한국 영화의 지원을 시작을 했고 이때 처음으로 CGV의 1호점이 서울의 강변에 있는 강변 CGV가 이때 탄생합니다. 이미경 부회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게 기생충에까지 지금 가 있는 거죠. 98년에 강변 CGV가 1호점으로 오픈하면서 CGV의 역사의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 삼성을 비롯한 큰 기업들이 물러가고 CJ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CJ와 롯데 그리고 메가박스 이런 극장들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리고 2000년 저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네마 서비스 시대에 시네마 서비스가 이때 1위였으니까요. 뭐 이때 시네마 서비스가 1위, 뭐 CJ, 기타 등등 다 이렇게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관객 1억 명을 이때 돌파했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아까 1000만 실미도 영화 1000만이 2003년에 나왔는데 스크린이 아까 보셨잖아요. 3000개가 넘거든요, 지금. 뭐 하여튼 역사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영화인들이 광화문에서 막 삭발하고 스크린 쿼터에 투쟁을 했었는데 결국은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하시고 나서 FTA 4대 선결 조건이라고 국민들은 잘 모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스크린 쿼터 축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압력으로
자, 1년에 한 관당 한국 영화를 146일 이상 상영할 것이라는 쿼터를 반으로 쪼갰죠. 그랬습니다. 뭐 다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73일로 줄이면서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제가 이제 근무했었던 곳이지만 한국영화발전기금을 출연해주기로 약속하고 이게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때 문화부 장관이 이창동 감독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의 아이러니는 뭐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이걸 잘했냐 못했냐를 지금 평가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2012년 이제 역대 최다 관객으로 이영명 시대가 시작이 됐고 쭉 그 아까 그래프 보셨다시피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에 네, 촛불 탄핵이라는 상황이 맞이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밀레니엄이 20년이 딱 되는 시점에 코로나가 오게 됐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맥락이고요. 자, 뭐 조금해서 이제 지나간 역사에 대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대략 보시면 다 이해가 되세요. 뭐 한성 신보가 창간된 것부터 시작해서 미디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PC 시대 종종 나오지만 모뎀으로 찌직 해가면서 PC 통신을 하던 시대부터 지금 뭐 안 터진다고 속 터져 하시는 5G 시대까지 막 왔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자료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플랫폼 이용하는 퍼센테이지 나오는데 자, 2020년, 21년, 22년 쭉 60% 이상 유튜브 여기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넷플릭스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뭘로 보느냐 OTT를 자 스마트폰으로 본다. 모바일의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아까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크게 인류 역사의 그 5파, 6파까지 인류 역사 봤던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의 그 소위 부모 시대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것도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점점 여기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386들의 탄생기인데 자 이게 데이터가 저쪽으로 가면 점점 많아지잖아요. 뭐 이쪽에 쓸 얘기가 없어서 안 썼겠습니까만은 그 이게 사회문화 과학기술 정치경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서로 연관성을 지니는지 나중에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딱 하나 보셔야 될 게 이 꺾이는 그래프를 보셔야 됩니다. 초록색으로 이렇게 푹 떨어진 게 음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꺾이는 추세를 이해하시면 제일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어떻게 가는지를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으로 꺾이는 게 요 밑에 있는 감색으로 표시하는 거잖아요. 저게 뭐겠어요? 체감적 중산층의 비율입니다. 중산층이 확 거꾸로지고 있잖아요. 결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게 바로 저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나중에 천천히 보시면 지금 2023년 현재 내년 총선까지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 이 분홍색 오른쪽에 분홍색 라인과 코비드 시즌까지 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까 보셨던 디지털 기기로 막 전환되기 때문에 뭐 짧은 시간에 사라진 것들이 있잖아요. 저 삐삐 같은 거. 중간쯤에 저 빨간 점선으로 되는 삐삐는 불과 얼마 살아있지도 못하고 확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테크놀로지 발전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넷플릭스를 보시면 넷플릭스의 이제 이 추이를 보시는 건데 왜 2023년 9월 달에 이 친구들이 그 DVD 이제 우편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고 그건 이제 더 이상 이 그래프가 갈 그림이 없기 때문에 추월하고 있는 파란색 그래프가 디즈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밑에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보시지만 훌루라든지 이 미국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 결국 북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차트인데 나중에 결국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를 살 건지 아닐 건지는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텐데 어쨌든 넷플릭스는 뭐 과감하게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 그 기념 봉투를 만들면서까지 제 올해로 모든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 얘기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참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궁금해서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그 영화
뭐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OTT에서 보는 시리즈를 영화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다시 질문을 했고요. 뭐 밑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어쨌든 양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비슷한 예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매체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우문현답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잘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영화를 이제 부르는 이 명칭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우리가 영화라고 부르는 한자는 일본에서 부르는 에이가라는 일본이 쓰는 그대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시다시피 전형이라서 DNEN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뭐. 그런데 여기서 모션 픽처를 시작해서 뭐 필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무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네마라는 말을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쓰는데 시네마 천국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OTT 때문에 영화의 종말인가 아닌가를 놓고 얘기할 때 영화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시네마의 종말은 온 것 아닌가 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 명칭을 좀 이해하시면 그렇게 많은 용어로 불리지만 시네마라고 불렸던 이 소위 시네마 천국의 시대는 끝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시네마라고 부르는 거는 극장 때문에 불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시네라마든 시네마스코프든 전부 다 이 스크린 사이즈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 그런 종말이 이제 고해진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고요. 영화를 구성하는 인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산업으로 볼래, 문화예술로 볼래, 아니면은 지금 이제 OTT는 전부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CGV나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정도 되면 이게 오프라인 극장이어서 그렇지 전체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디어란 말, 컨텐츠란 말이 계속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란 말도 한 15년 전, 20년 전쯤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어가 탄생하지 않았고요. 영화진흥공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 아까 그 역사에서 보셨지만 그런 기관이 있지만 지금 예산을 가장 많이 쓰는 문체부기관은 한국컨텐츠진흥원이거든요. 자, 정확하게는 MB 때 만들어진 거고 거기는 그 음악을 비롯해서 모든 장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기관이고요. 그러니까 컨텐츠란 말도 바로 그 MB 때 그 직후에 시작된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 용어는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영화를 만든다는 게 사람과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기 자녀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나 영화 할래요 뭐 이렇게 했을 때 영화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지? 관객으로 관람하는 건 알겠는데 만든다라고 말하는 게 영화를 한다는 게 저 중에 어디쯤에 있는 것인가 굉장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관객은 저기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영화 좀 해요라고 말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감독, 배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이거나 뭐 그럴 것 같아요. 촬영을 하거나 스텝이죠. 그런데 지금은 OTT 플랫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단체도 많고요. 자, 뭐 배우들이 나오는데 거기 배우들은 항상 또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에이전시. 소속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한다는 게 복잡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건데 영화를 크레딧 비즈니스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something from nothing,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다.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극적극적 이야기를 쓴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이더니 돈을 100억 만들어 와가지고 뭐 한 편을 뻑 찍더라. 이런 게 영화인데 근데 이제 영화를 크레딧의 그 매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게 크레딧이라고 영화가 끝나면은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크레딧이라는 말이 다들 쓰고 계시는 크레딧 카드의 크레딧이기도 한데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고들이 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리고 한때 유행했던 OSMU 뭐 원소스 멀티 유즈입니다. 그리고 원소스 멀티 프로덕트 뭐 그리고는 포도주 이론 등등의 영화를 구성하는 수많은 이론들이 있었는데 과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디지털로 왔을 때 여전히 이런 과거의 이론들이 유효한 것인가? 그런 질문을 이제 드리려고 이걸 쭉 정리를 했는데요. 자, 스크린에서 보는 거랑 스트리밍으로 여러분들이 OTT는 다 스트리밍이죠. 실시간으로 쏜다는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넷플릭스의 소위 CEO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말한 넷플릭스 경쟁 상대는 수면 시간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소위 레저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 놀고 먹고 뭐 즐긴다. 이런 레저 엔터테인먼트는 시간을 사는 비즈니스입니다. 한 사람의 시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려면은 뭐 운전해서 30분, 다 2시간, 요즘 영화 왜 이렇게 길어? 2시간 반 봐야 되고, 다시 돌아오려면 뭐 하여튼 5시간 가까이 필요해요. 그 시간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야 돼요. 수면 시간이 바로 경쟁 상대라고 이제 얘기한 이유가 그거고요. 자, 스포츠, 야구장에 가면 일단 그 시간에 영화를 못 보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음악 틀어놓고 이쪽 것도 보고 저쪽 것도 보고 3가지 정도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사람의 24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타임 컨슈밍 비즈니스다가 이 비즈니스의 핵심이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결과물을 딱 내놨을 땐 이제 2시간 투자하실래요 마실래요를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시리즈물이니까 2시간만 투자해서도 안 되잖아요. 최소한 밤샘 몰아보기 하실래요? 이 정도는 돼야지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렇게 헐리우드가 작가들과 배우들이 파업을 하고 노동자들 유니온의 집합체입니다. 노동집약, 자본집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쇼 비즈니스라고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뭐 프리랜서 집단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고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안 틀어져. 자, 요거 잠깐만 볼게요. 살짝 졸리시니까 잠깐 들을게요. 자, 이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의 크레딧인데요. 사람 이름 대신에 돈으로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작가가 얼마 버느냐 평균적으로 자, 미술 이 정도 되고 편집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2억 불짜리 블록버스터였을 때 평균적으로 배우, 감독, 스태프들이 얼만큼씩 가져가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영화가 얼만큼 이 자본의 이제 예술인지 보실 수 있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그 OTT 드라마가 이제 시리즈로 보통 10개씩 나가는데 한 개당 한국 작품이 굉장히 다른 미국, 영국 드라마에 비해서 싼데 그래도 한 편당 12억 정도가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여러분들 보시는 제작비 120억이고요. 조금 오징어 게임처럼 좀 스케일이 있다 그러면 250억. 자,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500억입니다. 그런데 영드, 미드는 그거의 최소화 5배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이유는 여전히 아직도 낮은 제작비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낸다. 자, 로컬과 글로벌 말씀드렸는데 자꾸 우리는 검색이 지금 네이버가 60% 이하로 떨어졌는데요. 이제 구글의 추격을 당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모든 미디어의 환경도 우리나라 극장이나 모든 그 투자 배급사, 이 CJ나 롯데, 쇼박스, 뉴, 다 한국 회사들이지만 밑에도 이제는 글로벌하고 경쟁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1등 해도 별로 살아남기 힘들다. 자, 그리고 이미 레딧이 뭐 이런 왓패드 이런 게 뭐냐면 웹소설들의 인터내셔널 큰 세계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을 네이버와 카카오가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미 하이브, 그 BTS의 하이브가 외국의 최고의 그 팝스타들의 저작권들 다 샀듯이 이미 우리나라도 글로벌 기업들이 됐거든요. 그냥 한두 푼이 아니에요. 저걸 사들이는데 굉장한 많은 돈을 들이고 레딧이, 왓패드 이런 쪽의 글로벌 회사들을 우리나라 카카오나 네이버가 이미 사들인 지가 몇 년이 지났고요. 이런 시대가 이미 시작이 됐고, 저기서 나오는 원작으로 나왔던 이 영화들, 그 원작들이 지금 넷플릭스로 가고 제작이 돼서, 저 포스터에 보이시는 건 스페인 작품인데
저 사이트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제 작품을 영상화한 거죠. 한참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지도 근 뭐 10년까지는 안 됐지만 인수하기 시작한 지 6년, 7년씩 돼가니까요. 이게 전부 다 밑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드라마 지금 한참 잘하고 있는 드라마들도 다 크레딧이 있는데 크레딧을 보시고 이름을 보시면 누가 제작을 해서 어떻게 해서 저 채널에 틀어질까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이 로컬과 글로벌을 이제는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데이터가 이 스트리밍, 가장 많은 스트리밍 건수를 기록한 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가장 많이 본 시리즈에서 스퀴드 게임이 딱 올라가 있죠. 이게 이제 요 중간에 있는 건 첫 4주 동안 얘기하는 거고, 말하자면 막 올려서 4주간을 기록한 거고, 저기는 이제 지금 누적 차트인데 여전히 누적 차트에도 오징어 게임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국 작품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스트리밍 회사의 가장 큰 규모로 넷플 당당히 1위이고, 프라임 비디오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보시지만, 그리고 스포티파이, 나중에 이 부분 한번 얘기하겠지만, 여기 전 세계 음악을 다 갖고 있는 음원을 제공하는 회사고요. 디즈니 플러스, 텐센트, 중국도 드디어 아이치 중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 HBO, 뭐 아마존도 시작을 했으니까 훌루까지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나중에 쭉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 앱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은 다운로드를 기록한 앱은 당당히 틱톡입니다. 네. 그리고 왓츠앱, 다 구미에서 많이 쓰죠. 왓츠앱은 북미에서는 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웹사이트로 보자면 단연코 구글, 그죠? 그리고 저 오른쪽에 유튜브가 있는데 어차피 유튜브도 구글 거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쯤 있을까? 여기는 지금 한국의 사이트랑 없잖아요. 자, 로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글로벌에서 승부해야 되는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플랫폼 중에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 여전히 뭐 넷플릭스, 이게 2022년까지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티빙하고 시즌이 합병 승인을 했고, 제가 올해죠. 공정위에서 합병 승인을 했는데, 합병을 해서 두 개를 붙이면 18.05가 되는가는 의문입니다. 두 개를 붙인다고 더하기가 반드시 그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고군분투하는 왓챠는 여기 끼지도 못하고 있네요. 네. 대기업이 아닌 유일한 그 OTT를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과연 1등 기업이 2등 기업과의 격차가 이 정도라면 따라잡을 수 있을 건지 잘 모르겠고, 여기도 이제 티빙과 웨이브 그리고 쿠팡 플레이를 이제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월간 사용자 추이거든요. 죄송합니다. 티빙 쿠팡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찾아지지 않네요. 그러게요. 사라져라. 뭐 이렇게 추이가 있는데 티빙이 막 올라가긴 하지만 이것도 나중에, 이거는 이제 이 세 개의 회사를 비교한 거니까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최근 데이터를 최대한 찾아서 이제 왔는데 뭐 비교가 안 되죠. 이게 매월 이걸 뽑는데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유튜브 뮤직이 전 연령대에서 사랑받는 앱으로 유튜브 뮤직이 꼽히고, 요 잘 안 보이시는데 오른쪽 하단에 이제 저게 나옵니다. 이게 그 음원을 서비스하는 차트인데요. 네. 음원 서비스 차트인데 요 제일 많은 게 스포티파이입니다. 이 스포티파이는 미국 회사가 아닌데
30.5%죠. 전 세계 음원 시장의 가장 그 최강자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히.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우리나라 요거는 우리나라 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카톡이 1위고 유튜브 2등, 네이버, 쿠팡 이런 순서로 돼 있고 오른쪽은 한국인이 사랑한 모바일 앱을 탑 차트로 해서 분야별로 나눠 놓은 건데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포털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카톡이랑 뭐 이런 쪽에 여전히 네이버 이런 쪽에 여전히 힘을 갖고 있긴 한데 검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만치 않은 시장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을 얼만큼 구독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그 평균적으로 뭐 동영상을 보는데 이제 하나만 보시지 않으니까 평균적으로 2개 반 이상 뭐 음악은 3개 반 가까이 뭐 이렇게 보시는 거고 얼만큼 지불하는지 이런 얘기거든요. 보시면 의외로 게임에 돈을 제일 많이 지불해요. 평균 18,000원 이상 지불하고 있고 오히려 동영상 쪽은 13,000원 책보다 떨어지죠. 뭐 음악은 당연히 좀 적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를 뭘 통해서 보십니까에 지금 아까도 봤잖아요. 넷플릭스랑 유튜브 대세가 그렇고 메타버스 이제 시작이지만 제페토나 동물의 숲 같은 것들이 인기가 있고 오디오는 우리나라에서는 팟캐스트, 팟빵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한국의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그림. 그리고 유료 구독의 그 순서인데 순위죠. 유튜브, 넷플릭스 당연히 1, 2위가 넷플릭스, 유튜브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중복으로 보는 걸 오른쪽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를 보시는 분이 또 웨이브를 본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5.8 그런데 넷플릭스를 보는 사람들이 다른 것도 이렇게 그만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에 넷플릭스 세로로 한번 보시면 세로로 쭈르륵 보시면 40.7, 43.8, 29.3 이게 세로로 쭉 보시면 웨이브를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 본다 40.7 티빙도 보는데 넷플릭스 본다 43.8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어지간한 사람들이 중복해서 다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왓챠를 보는 사람이 넷플릭스 본다 65.5%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길이 지금 넷플로 모이고 있는 이제 그런 형국을 보여주고 있고 자, 글로벌 스트리밍 이제 음악은 뭐 영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지금 계속 음악이나 영화나 영상들이 디지털과 함께 발전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글로벌 회사들이 나오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포티파이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전 세계의 모든 이 음악을 좋아하는 구독자들 다 스포티파이에 상당수가 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티파이가 어떻게 성장해서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 밀레니엄과 뉴노멀 그리고 뭐 젠지라고 표현하는 제너레이션 Z 세대 그리고 부머라고 하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 요게 이제 요 차트 하나가 그 모든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언제 태어나서 그 세대들이 마지막으로 턴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름모꼴.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부머 세대들이 저기 있잖아요. 60년. 저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베이비 부머 46년에서 64년 시작해서 저쪽 오른쪽에 2030년이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내가 여기쯤 있구나 보시면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과연 얼마나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출산율 0.7 해갖고는 자 조금 빨리 질문하실 게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MZ 소위 뭐 요즘 MZ도 나눠서 젠지로만 얘기를 하는데 디지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현되는 2000년 이후 출생자들
자녀분들이나 또 그 조카 여러 젊은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 지금 미국에서 스포티파이 채널뿐만 아니라 이 소위 그 빌보드라고 말하는 이 차트에 뭐 BTS나 블랙핑크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세계 음원 차트를 보시면 여전히 뭐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런 최고의 가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젊은 친구들을 휩쓸었던 뭐 빌리 아일리시라는 아주 걸출한 여성 보컬이 있는데 2001년생이거든요. 다 이제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인데, 자 자 나는 온라인의 경험이 실제로 다른 그 인퍼슨 익스피리언스를 대체한다고 믿는다라고 대답한 젠지가 50%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온라인에서의 경험이 50%가 실제 경험만큼 혹은 그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온라인에서 쓰는 시간, 소셜미디어 이런 데서 쓰는 시간을 얘기하는 건데, 피지컬 월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나는 온라인에서 쓰겠다. 이게 쓰고 있다. 이게 거의 또 절반에 육박하고요. 이게 지금 세대의 차이를 보여주는 건데, 뭐 뒤에 거는 UCC에 대한 건데, 요즘 이것도 약간 유저 제너레이터 컨텐츠라 그래서 UGC죠. UCC가 아니라. 자, 이 차트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일단 뭐 넘어갈게요. 이게 밀레니얼 천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데요. 이게 뭐 되게 황당한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그 이렇게 중복해서 3개, 4개의 서비스를 가입하니까 그 무료 가입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무료로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싹 본 다음에 해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들은 그냥 바로 해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었다가 해지했다, 들었다 해지했다. 이제 이런 걸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데이터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나라 자료가 아니어서 그 미국에서 나온 자료지만 실제로 이걸 그대로 우리 세대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밀레니얼 천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이 세대들은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끊는다 이런 뜻이죠. 바로 끊는다. 뭐 이유가 별로 없어요. 자, 똑같은 얘기, 뭐 이것도 비슷한 얘기인데, 뭐 비디오 게임부터 시작해서 쭉 이런 거를 얼마나 듣느냐. 이게 제너레이션 G 그리고 밀레니얼까지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다른 어떤 거보다 나는 뭐 이걸 즐긴다라고 한 비교표를 쭉 보여준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팟캐스트 시청하는 거 몇 프로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비디오 게임, 그리고 음악 듣는 거, 그리고 뭐 그 유튜브 같이 컨텐츠, 영상 컨텐츠 보는 거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자, 이거는 하루에 몇 분을 소비하는가 뭐 이런 걸 나타낸 건데, 자, 여기 또 보시면 우리나라 거는 없어요. 자,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쭉 이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건 없고요. 페이스북은 뭐 14만 7천. 사진이 이렇게 올라가는 숫자를 말하는 거고, 계속 여기에 사람들이 시간을 쓰는 거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음식점에 가서 이렇게 사진 올리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래서 뭐 여기 The 4V's of Big Data, 이제 이게 디지털 시대에 뭐가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4가지 V를 얘기하는 건데, 일단 볼륨, 스케일을 얘기하는 거고, 속도, 너무 빨리 변한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뭐 다양성은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뭐 velocity 이런 등등, 이게 지금 디지털 데이터가 터지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제 이 얘기들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디지털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제가 부제로 달았던 겁니다. 이 자료는 이제 왼쪽에 디지털 딜레마라는 최초의 용어를 썼던 책이 미국의 컴퓨터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소위 우리 과기정통부 같은 데서 나온 책입니다. 2000년에 정확하게 나왔고요.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된 바로 그 해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부제를 보시면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정보사회, 정보시대에 소위 IP라고 요즘에 많이 부르는데, 이 지적재산권이죠. IP, Intellectual Property가 어떻게 변모해야 되나, 디지털 시대에. 이 딜레마다라고 여기에 보시면, 이 책은
그 미디어만 다룬 게 아니라 저작권 법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의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의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는지에 대한 이제 염려와 그다음에 그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해결 방안이 시작이니까 그러다가 미국의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아카데미 여러분들 알고 있는 아카데미 엠파스라고 부르는데 아카데미 오브 원래 모션 픽처 아트 앤 사이언스 과학기술 아카데미입니다. 원래 명칭이. 거기서 이제 두 번에 걸쳐서 그 영화 쪽, 영상 쪽에서도 딜레마와 디지털이 오면 딜레마가 발생한다라는 책을 두 차례에 걸쳐서 냈어요. 필름보다 디지털이 훨씬 더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안 그럴 것 같지만. 자, 파일을 계속 백업해야 되고 필름은 아시다시피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로 되어 있는 그 필름은 요즘에도 창고 속에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500년을 최소 간다고 하는데 데이터로 저장된 거는 그렇게 안 갑니다. 갈 것 같지만 계속 저장을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복사본을 계속 남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 데이터를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나 행동들 그리고 컨텐츠 서비스들이 이 거의 인류의 빅뱅 최초의 우주의 빅뱅처럼 빅뱅으로 터져 나갔다라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이 딜레마가 발생하는 요인이고 그것 때문에 기회가 오기도 하는 건가 이제 이런 게 지금 현재 불과 20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는 이게 훨씬 더 심하다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1986년에 아날로그 2.6 엑사바이트, 디지털 0.0 이렇게 나왔는데 요즘에 처음에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용어도 얼마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걸 보시면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떻게 이게 빅뱅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걸 보시면 아는데 아날로그 스토리지라고 이게 93년쯤에 이제 나오잖아요. 뭐 LP판이라든지 카세트 테이프. 근데 디지털 스토리를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2002년 비기닝 디지털 시대 시작되는 시점이 나오죠.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이겁니다. 자, 기가바이트 사이즈가 여기 우리가 있는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엑사바이트는 태양 크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드디어 엑사바이트를 얘기하는 지경까지 온 게 계속 지금 만들어지는 개인들이 찍는 인스타그램의 사진부터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페이스북의 글, 뭐 글은 사실 얼마 차지하지 않지만 동영상 그리고 넷플릭스를 비롯한 모든 이 OTT 회사들도 다 저장을 해둘 거 아닙니까? 서버에다가. 그리고 서버는 무한정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결국은 넷플릭스가 DVD로 시작한 회사지만 지금은 가장 전 세계에서 4K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발송할 수 있는 태블릿이든 모바일이든 집에 TV든 그런 회사가 됐는데 그 회사의 기술력이라는 게 뭐 추천 기술 그런 게 있지만 결국 저장해서 보내는 기술이거든요. 얼만큼 저장해야 돼? 근데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죽일 것 같지만 늘어나야 됩니다. 저장은. 그게 이제 딜레마가 왜 생기냐 하면 자, 여러분들 비디오 샵이나 지금 DVD를 컬렉션하고 있는 샵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영화의 가지수가 수만 가지가 넘을 거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지금 OTT 서비스 하는데 들어가서 보세요. 그 뭐 셀 수가 없죠. 자기들이 얘기 안 하니까. 훨씬 더 편수가 적습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용량을 계속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죽일 컨텐츠들을 죽여야지 잘 나가는 컨텐츠들을 살려놓을 거니까. 그건 소비자들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하는 회사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자, 뭐 말씀드린 대로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왼쪽은 본다 저쪽은 논다는 거고 자, 밑에는 개인 창작이고 위는 대규모 창작 자, 이 사이 어디쯤에서 내가 소비자로 볼 거냐 아니면 창작자 어디쯤에 있을 거냐 프로페셔널하게 위로 올라가 볼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 젠지든 뭐든 넥스트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는 자, 보고 싶은 컨텐츠를 보는 시대에서 직접 참여하고 경험과 소유까지 여기도 청소년들 뭐 많이 하니까 저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고 자,
저렇게까지 포브스지 유명한 이제 포브스지에서는 저렇게까지 표현했어요. The Great Unsubscribe라고 이 세대들을 저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바로 취소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ubscribe 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하면 이제 가입을 하는데 unsubscribe는 가입 취소하는 거거든요. The Great Unsubscribe라고 표현한 게 다음 세대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놀 것인가가 이제 미래 세대에 달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르륵 왔지만 그냥 보시는 게 뭐 때때로는 머리 아플 때 킬링 타임도 필요하고 오락거리 필요하지만 앞에 표지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자,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읽을 건가. 사실 영화를 본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기본적인 대학생 영화과 대학교의 교양서 입문서는 How to read a film 어떻게 읽을 것인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읽을래를 좀 생각해 보시면 저 안에 담긴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왜 하필이면 이 지점에서 이런 게 나왔지?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왜 이건 진작에 나오지 않고 지금 나왔을까? 뭐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기 싫으시면 그냥 즐기시면 되지만 영화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게 130년도 안 된 짧은 역사에 지금 뭐 여기 김용수 교수님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강의도 많이 제가 고민을 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안 보신 분들 오펜하이머는 다 보셨을 텐데 자, 이 작품들 중에 아마 저쪽 건 다 보셨을 거고 애플 TV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자, We Crashed 이게 이제 지금 여기 광주에는 있나 모르겠는데 위워크 소위 공유 오피스의 대명사로 불리는 위워크를 창업한 친구들 두 명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목은 우린 폭망했다. 글자 그대로 지금 위워크에 폭망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상장 간신히 했다가 퇴출 직전에 몰려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저 친구들의 또라이거든요. 이 창업주가. 근데 어쨌든 또라이들은 뭐 머스크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일어나서 어떻게 절망해서 지금 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인데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와 흥미진진한 애도 좋지만 도대체 공유 오피스 뭐지? 공유라는 말이 생기기 시작한 것도 결국 21세기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 우버 안 들어와 있지만 지금 웬만한 그 에어비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도 다 공유라는 걸 쓰고 있는데 과연 공유라는 게 그 미래 사회의 미래 비전인가?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는 철학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그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철학자는 굉장히 젊은 철학 교수인데 공유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돈을 받잖아요. 내 집을 내주는 거지만 옛날에 손님들 오는데 돈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좋은 길로 가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이제 다룬 거고요. 이 빌리언 달러 코드 이 친구들은 이 북유럽에 있는 소위 프로그래머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친구들이 구글 얼스에 지금 그 지구 모양 구글 얼스를 딱 치면 지구가 뺑그르르 돌면서 전 세계를 유영하듯이 보여주면서 탁 오는 그래서 콱 찍으면은 서울이 촥 클로즈업 되잖아요. 그걸 처음 코딩을 했던 친구인데 그 모든 지적 재산권을 구글이 가져갔고 그거를 소송하는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입니다. 최초에 그걸 만든 친구들은 이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렵게 독일에서 미국으로 날라와가지고 법정 소송을 벌이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뭐 구글이 최고의 회사 심지어는 구글이 사악해지지 말자는 그 회사의 모토까지 달고 했지만 과연 그런가? 이제 뭐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해 주지 말자 하는 회사의 모토까지 살고 했지만에 대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저 플레이리스트라는 저 드라마가 바로 스포티파이를 만든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스포티파이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성공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수많은 그 음악의 저작권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되는지 그 모든 모험담을 다룬 이야기가 플레이리스트라는 작품이에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자, 이거는 뭐 볼테르가 저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자, 여기 뭐 perfect is the enemy of good enough가 중요한 게 요 위쪽에를 보시면 대부분 뭔가를 시도하고 했을 때, 자, 100%를 만족시키고 그 다음으로 갈 때까지 저기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조금 더 가다가 망한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게 소위 시행착오를 충분히 겪어야지 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건데요. 계속 이게 장고 끝에 약수라고 계속 고민만 하지 말고 뭔가 저질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도 여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식구들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실행해야 되는데, 실행의 단계를 어디쯤 하죠? 저기 보이잖아요. 50%쯤 됐다고 생각했을 때가 굿. 자, 70%, 75%쯤 됐을 때가 베리 굿이고, 엑셀런트일 때 그냥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자꾸 저쪽 끝까지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베리 굿 정도일 때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는데, 이게 뭐 굉장히 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고, 지금 한국 영화계는 이제 온통 올해까지 4년 차의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올해 추석에 뭐 변변한 영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그걸 몸소 느끼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도 아직 후배들도 많이 있는데, 그만큼 지금이 추석 프로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극한 직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뭐지?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이 모든 복잡한 기술 발전, 그리고 시대 발전, 또 밀레니엄 시대, 그리고 디지털로의 전환, 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세상의 모든 패러다임들을 바꾸고 있는데, 그게 나머지에도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는 책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전부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게 돈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회도 있고 딜레마도 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를, 재미있는 영화 얘기를 하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더스 아카데미가 첫 기수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상당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활동을 다 하셨고 뭐 식견이 다 있으신 분들이니까 머리는 좀 아프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고 궁금하신 점은 질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